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교재 22줄 한번 보시고요. 우리 법령 총칙을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리 사실 총칙 부분은요, 우리 법령의 전반 사항들을 미리 규율한 부분이고, 일단 그 범위에서 꼭 봐야 될 점이 기본 용어의 파악하고 또 한편 중개 대상물은 철저히 학습해 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매년 출제도 하나씩 되지만은 항상 유의할 점들이 법에 나열된 표현 자체를 곧이곧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건 그렇거니 이렇게 넘기면 100%다 문제에서 낙방할 겁니다. 자, 우선 법의 제1조이죠. 목적부터 한번 봐보죠. 우리 교재 첫째 줄 보시면 돼요. 왜 이 법을 만드는가? 이 법의 취지를 밝히겠죠. 우리 이 법의 소위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 자, 이 법원에서 보시면은 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한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끝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우리 법의 제정 취지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옛날엔 자주 출제된 바 있지만 지금은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언젠간 한번 또 나오겠죠. 해서 지금 나열된 이 표현 자체만이 목적이니까 그 외 모든 미사구는 다 틀렸다. 뺄 수 있어야 돼요. 자, 포인트는 잡아보죠. 우선 이 법은 중개 업무에 대한 전반상을 먼저 정한다 했습니다. 뭔가를 정하겠죠. 우리가 앞으로 어찌 일할 것인가 이런 전반상을 정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 부동산은 사회에서 가장 큰 고가치 물건이죠. 따라서 너 아무나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최소한 전문가들의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제대로 해야겠죠. 자, 그 표현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한편 부동산 중개업의 중개업이라는 낱말을 좀 강조해 두죠. 중개업을 어찌한다? 건전하게 육성하여 이런 표현이 있고요. 끝으로 이 모든 재반 논의들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연결할 것인가? 그 표현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훗날 문제 제기할 때는 요 어구만 보시면 돼요. 뭔가를 정하여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국민경제에 기여하겠죠. 근데 그 전점에 나온 것들이 공개사의 전문성 제고한다. 또한 그 중개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겠죠. 육성한다. 이런 표현을 이해하면 되는데 아마 대개 우리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는 함정을 팔 겁니다. 비슷비슷한 말을 쓸 거예요. 가령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예컨대 투기 방지에 있다.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또는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보지 못한 바는 모두가 아니다. 뺄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가장 좋은 해결법 딱 하나겠죠? 뭐예요?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암기할 수 있어요? 저는 암기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책 보고 읽었습니다. 다음에 요령껏 어째요? 느낌상으로 따지면 되는데 그중 가장 유의할 낱말이 바로 가운데 거였죠? 요 낱말이에요. 자, 육성하긴 하되 무엇을 육성한다?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이때 흔히 나오는 함정이죠. 가령 이 법은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때요? 무조건 X죠. 사실 부동산업이라는 요 개념은 너무나 광범위하죠. 부동산 개발업, 금융업 또는 중개업, 분양업 다 포함되겠죠. 그 제반 산업 중에서 무엇을? 중개업만을 육성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주의하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큰 의미 없고요. 다만 요 조항 우리가 훗날 모든 법조항들 해석할 때 하나의 해석의 기준이겠죠. 어떠한 법조항이 애매모호할 때는 항상 무엇에? 목적에 적합하게 해석할 것. 하나의 해석 틀로서의 가치는 있을 겁니다. 우선 이라는 것이 주의점에 있다. 요 정도 간단하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사 법령의 이른바 구성법을 논의할 때 최상위 바로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죠. 중개사 법이 있고요. 그 하부에 대통령의 명령이 있죠. 대통령령, 이른바 시행령이 있고 그 밑으로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에 대한 전제부들 큰 논란거리 없겠고요. 다만 훗날 우리가 좀 더 학습이 된 상태에서는 파고들 겁니다. 무엇이 어디에서 규율하는가 아닌가 이러한 상태를 간혹 묻고 있어요.
그중 자, 법률 자체는 주로 제동 업무에 대한 제도 본질적 사항이 나온다고 전제했을 거예요. 즉 가장 기본적인 사항 어디에? 뼈대는 법에 정할 것. 각종 의무가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가. 더더욱 형벌 등에 가한 것은 항상 법에 근거를 둬야 할 거예요. 제도의 본질은 법에 있다. 다만 그 모든 사항들을 법에서 정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내용들은 밑으로 위임하겠죠. 그 첫째 모습이 바로 대통령령인데 이것은 주로 각종의 기준 등이 나온다고 이미 봤을 거예요. 우리가 등록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요건이 있겠죠. 또는 사무소를 둘 때도 필요한 게 있겠죠. 각종의 기준들은 주로 0에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맨 하단부인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은 최종적으로 각종 필요한 절차들을 주로 나열할 거예요. 특히 모든 법상 서술은 어디에 있다? 시행규칙인 국토령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 틀을 세워두시고 문제는 요 자체로 해결은 절대 되지 않아요. 실제 시험은 뭘 뺍니까? 원칙이 있을 때 항상 예외가 있겠죠. 뭔가 특이한 놈이 있다 보니까 훗날 요 부분은 따로 좀 정리해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지금은 이러한 틀로서 편성되었다. 이 흐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 같은 중개사법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갖는가? 바로 법상 지위 문제인데요. 이렇게 봐보죠. 우리가 일반 민사관계를 규율한 법이 뭐가 있다 했죠? 네, 민사관계 전반을 규율한 것이 바로 민법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에 민사에 대한 일반법은 무엇이다? 민법이다 했습니다. 사적 거래 관계가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 전반을 규율한 기본법이 바로 민법이었어요. 이른바 모법이 되겠죠. 근데 그 민사 관계 중 좀 더 파고드니까 자, 상인들끼리의 거래가 나오겠죠. 장사꾼 간의 거래를 한다? 바로 상거래겠죠. 그러면 요 상거래 관계를 규율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상법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하나 봐둘 점이 과연 우리가 하는 이 중개 업무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른바 현재 개업 공개사의 업무가 뭘까요? 일반 민사거래는 민사인데 뭔가 특이함이 있죠. 우리가 항상 고객 간의 각종의 거래를 성사할 때 뭐가 주어지죠? 보수가 주어지죠. 내가 이 일한 바에 따라서 뭘 받고 있다? 돈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장사꾼이죠. 뭐요? 상인이죠. 우리 역시 본질은 무엇이다? 장사꾼의 논리로 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거래도 사실은 수십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중 우리는 오직 무엇을? 부동산 거래만을 담당하고 있죠. 그럼 요 상사 거래 내에 다시 무엇이? 중개 거래가 포함될 수도 있겠죠. 즉 상인의 지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요 특정 분야만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법은 상사 거래 중 또 한편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 관계를 우리가 법의 적용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를 놓고 볼 때는 민법, 상법, 중개사법 중 무엇이 가장 먼저 정의될까요? 당연히 중개사법이죠. 그죠? 요 부동산 거래란 특별한 사안만을 규율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순서를 굳이 묻자면은 첫째 중개사법을, 또 한편 이 법의 규정이 없다면 무엇으로? 상법을 보충 적용하고, 상법마저 없을 때는요 최종적으로 무엇? 민법을 따르겠죠. 이런 식으로 법의 순서도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른바 일반법, 특별법이 충돌할 때는 무엇이 앞선다? 특별법이 앞선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듯이 이 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니까 이들보다 항상 먼저 적용되었거니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격을 논의해 보는데 하나만 참조해 둬보죠. 자, 사회에 무수히 많은 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크게 법의 색채에 의해서 구별할 때 공법이니 사법이니 이런 식의 구별도 하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은 뭘까요? 공적 관계겠죠. 예, 공적인 관계, 쉽게요. 국가와 국민들의 관계를 규율한 것이 공법이라 말해보죠. 자, 그러면 뭔가 느낄 겁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법의 규율을 받을 때는 서로가 대등한 관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무엇인가 국가의 우월적인 법적 지위가 허용되겠죠. 그래서 그 대다수의 법조항들은 이른바 수직적 불평등 관계를 규율할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뭐가 있을까요?
형법 어때요, 이건? 범죄자에게 국가가 우울적 지배해서 형벌을 가하고 있죠. 차별이 허용되고 있죠. 지위가 같잖아요. 바로 이게 가장 쉬운 공법의 예일 거예요. 반면에 사법은 어떤 걸까요? 사법은 사적인 관계죠. 개인과 개인의 법 관계를 규율한다. 바로 사법 영역이에요. 이들은 차별 문제 있습니까? 없죠. 양자의 수평적 평등한 법 관계를 규율한 것이 바로 사법 영역일 거예요. 대등한 관계, 수평적 관계를 규율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법, 개인과 개인 간의 민사거래를 규율하고 있죠. 차별이 없습니다. 바로 사법의 영역일 거예요. 그럼 한번 봐야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이 중개사법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중개업자와 고객은 평등한 관계죠. 그러면 원칙은 어디에 속한다? 사법에 속한 건 맞아요. 근데 또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각종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땐 형벌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규제를 가하고 있죠. 행정당국의 우울적 지위하에서 우리가 각종의 신고해야 해요. 네, 휴업할 때도 신고해야죠. 누구한테? 시군구청에게. 이래서 수직적 불평등 관계도 함께 내포됐습니다. 결국은 본질은 사법인데 또 봤더니 무엇이 공법적 색채가 가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 어느 하나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겠죠. 양쪽이 짬뽕되어 있죠. 그래서 중개사법은 굳이 색채를 문의할 땐 무엇이다? 짬뽕법이다. 짬뽕되었다. 양쪽 어느 하나로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뭐 중간법이니 혹은 제3의 법이니 혹은 이것을 현재 뭐 이렇게 말하죠. 뭐 사회법이니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공법, 사법의 성격이 함께 나온다 그 얘기예요. 중간법이다, 사회법이다, 혹은 제3의 법 영역이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 전반을 규율한 이 법은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한번 장소를 대비해 보죠. 과연 우리 중개사법은 자, 한국 사람이 일본의 땅을 팔아줄 때도 따라갈까요? 아니, 남의 나라에 왜 개입해요? 그건 아니죠. 이것을 바로 논의할 때 이거예요. 이 법은 국내법이냐 국제법이냐 이런 얘기인데 어디에 속해요? 당연히 국내법.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토지 건물을 중개할 때만 이 법이 적용되겠죠. 해외 것들 이 법은 개입할 리가 없다 그 얘기요. 자, 이렇게 이해를 다 해놓고 실제 문제니까 또 아리까리하죠. 뭘까요? 이거요. 외국 사람 잭슨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토지 매매를 도왔습니다. 중개사법이 적용돼요? 안 돼요? 외국 사람이 이랬는데요? 그건 관계없어요. 한국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뭐예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의 중개 활동이죠.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 개입해야겠죠. 이거 헷갈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물건 소재지에 의한다 그 얘기죠. 국내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이 법이 개입한다. 내가 하건 잭슨이 하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잭슨이 누구죠? 불행한 사람이죠. 자, 뭐 이 정도로 법의 색채를 한번 봐두면 되겠고요. 또 뭐 여담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있어요. 자, 현재 중개사법은 총 조문이 51개밖에 안 돼요. 쓰지 마시고 시행령은 28개, 국토부령은 31개 조문이에요. 토탈 해도 몇 개죠? 118개 조문입니다. 얼마 안 돼요. 이에 비해서 민법은 조문이 몇 개죠? 1118 조문입니다. 자, 공부량이 어디가 많을까요? 민법이 많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어디에도 투자해야 한다? 민법 먼저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민법은 시작, 엔드, 끝이니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법령은 자, 조문이 너무나 몇 개 안 됩니다. 작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시험 나올까요? 법에서만? 아니죠. 내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심지어 지자체 조례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야만 이 사심 문제가 구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느 하나 놓칠 게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뭐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해서 우리 법령은 비록 내용은 쉽고 간단해도
항상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터치해야 한다. 그런 주의점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제1조의 목적에 대한 평가했고요. 그 다음 제2조이죠. 용어의 정의인데요. 자, 법령상 쓰이는 낱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소위 공통적인 낱말이 뜻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해둬야 할 겁니다. 그래야 훗날 다른 조문들 해석할 때 혼돈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또 문제는 요 제2조의 정의, 개념 파악만큼은 자, 하나 별표해 두시고요. 철저히 고지곧대로 암기해 두셔야 돼요. 하물며 토시 하나하나까지 어찌 한다? 신중히 정의 암기해야 돼요. 참 암기하란 말이 가장 듣기 싫죠. 근데 그냥 하지 마시고 항상 암기는 요령껏 필요한 것만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낱말부터 봐보죠.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제1호 중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중개가 뭘까요? 그게 맞아요. 중개. 뭐 한자만 써볼까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사람 인변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다리 놓아주는 꼴, 소개해주는 것들, 이게 중개 맞아요. 근데 법조문에 중개란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다리 놓아준다. 이건 뭐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봐요. 자, 중개라 함은 법제 3조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찌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였습니다. 자, 요 표현대로 하나씩 따져봐요.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들을 공부할 때는 밑줄 치시되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 조건 뭐죠? 법이 정한 물건을 전제할 것. 법제 3조에 정한 물건이 뒤에 나올 거예요.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현재 우리 법은 5개를 제시했습니다. 오로지 요 5가지 물건에 대한 활동이 이 법상 중개라고 평가될 뿐인 거예요. 그럼 역으로 법에 정함이 없을 때는요, 중개가 아닌 거예요. 토지, 건물 등 오로지 5개만. 한편 거래 당사자란 말이 있죠? 그래요. 항상 우리가 거래라고 말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고객이 필요하죠. 근데 역시 어느 한쪽만이 아니겠죠. 언제나 쌍방관계겠죠. 매매를 봐봐요. 매매 팔 때 누가 사겠죠. 임대차 빌려주마 빌려갈게. 항상 거래 당사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 그 당사를 상대로 뭘 할 것인가? 그 대상을 봤더니 나열되어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뭐 익히 들어봤습니다. 매매, 팔게, 살게 그 얘기죠. 교환은요? 바꾸는 거잖아요. 너 땅, 내 집 서로 필요하니까 서로 맞바꾸자. 물론 차액은 보충금, 돈은 메꾸면 될 거니까. 임대차, 빌려주마, 빌려갈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이 중개는 요 3가지 활동만이 결코 아닌 거죠. 뒤에 뭐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 밖에. 결국은 앞에 나열한 요 3가지는 예를 듦에 불과하죠. 이것 외에도 중개의 범위는 더 추가될 수 있겠죠. 어디에까지 추가되는가 봤더니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도 포함됨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득실 변경 눈에 띄네요. 뭐죠 이것? 줄임말이죠. 권리를 취득하는 것, 소실, 사라지는 것, 변경 바뀌는 것. 취득, 발생, 변경, 소멸에 관계된 행위들은 일단은 중개가 허용될 수 있다고 제기한 거예요. 자, 해서 이와 같은 각종 행위를 어찌할 때 알선함이 중개였다. 이렇게 마무리 져 맞습니다. 자, 중개란 법이 정한 물건을 전제해서 고객 쌍방 간에 다양한 행위를 어찌할 때 알선할 때. 뭐 알선은 쉽게 소개하는 거죠. 도와주는 것, 뭐 소개, 추선, 협상 해준 것들 다 같은 얘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말 자체를 우리가 전제해서 법에서의 의미인 중개라고 파악해야 합니다. 뭐 혹여나 시험 문제에서 이것 외에 말이 포함되었다. 다 어찌하여? X예요. 대상물, 당사자, 매매 등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의 정의였습니다. 뭐 한번 예를 들어보죠.
뭐 흔히 볼 거예요. 자, 1단의 주택을 전제했을 때, 자, 갑이 팔려왔습니다. 파는 자, 매도인이겠죠. 을 사는 자, 매수인. 자, 요들 간의 매매라는 계약을 맺고자 할 때, 뭐 사실은 이들이 직접 해도 아무 관계없죠. 내가 팔게, 내가 살게. 서로 알고 있을 때는 직거래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다수의 부동산 거래는 직접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느 세월에 구합니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누군가 가운데서 도와주겠죠. 누가? 바로 중개업자. 우리 법상 표현은 기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옛날엔 중개업자였죠. 사장님 표현했는데 지금은 기업공인중개사요. 이들에게 자 먼저 갑이 맡기겠죠. 내 집 좀 팔아주세요. 얼마 주겠습니다. 말할 겁니다. 이게 중개 의뢰를 한다요. 부탁하는 거죠. 한편 자, 요 기업공개사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자 매수인도 한번 물사하겠죠. 자, 어느 날 을이 와서 집 좋은 거 나온 게 없습니까? 물어보겠죠. 역시 매수를 하기 위해서 부탁할 겁니다. 이때 양쪽이 모두 내가 확보했으니까 이제 뭐합니까? 각종 물건 분석하겠죠. 집이 현 상태 어떤가? 각종 등기사항 등 확인할 것이고 대장대 볼 것이고 현장 갔다 오고 등 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들 사이에 자 A가 개입해서 흥정 붙이겠죠. 자, 이 정도 선에서 계약하자. 바로 알선 도와주는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급기야 성공을 거둘 때는 드디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업자, 자, 기업공개사 A의 활동을 한번 봐보죠. 가운데서 매매가 있도록 알선 도와준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매매라는 것은 그 성질이 무엇인가 할 때, 자, 매매란 뭐죠? 요거예요. 매매는 곧 법률 행위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매매 계약이건 임대차 계약이건 그죠? 왜? 법률 행위가 어떤 거였어요? 우리 민법상 표현 빌리지 마시고 그냥 쉽게요.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혹한 행위가 법률 행위겠죠. 봐요. 판다 산다 하여서 합의했을 때 뭔가 법 효력이 수반되겠죠. 을에게는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갑에게는 돈 받을 권리가 주어지겠죠. 네, 이것이 바로 소위 법률 행위입니다. 물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약이 될 거예요. 매매 계약이건 임대차 계약이건. 문제는 그럼 가운데서 일을 도왔던 요 개업공개사 A의 활동, 바로 주선하는 알선이었죠. 요 알선의 성격은 뭘까요? 알선도 법률 행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거 쉽게 A가 지금 갑을 간의 매매를 도왔다 해서 그 법 효력이 내가 요구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집니까? 나는 아무 관계없죠. 그냥 사실적으로 이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행위를 일컬어서 뭐라 부를까요? 사실행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치 사건과 같은 거예요. 사실상의 행위 자체가 될 뿐이지 그 자체는 직접 법 효력을 의혹한 게 아닌 거예요.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 효력은 따로 주어질지는 몰라도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해보죠. 자, 중개의 대상, 목적이죠.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의 목적은 바로 무엇을 위한 거죠? 고객 간의 법률행위 성립을 돕기 위한 거죠. 근데 내가 하는 활동 자체는 무엇이다? 단순한 사실행위인 거예요. 절대 법률행위가 아니었다. 자, 요 사항이 그 밑에 지문에 나올 겁니다. 자, 좀 정리를 다시 해도요. 아, 중개란 본질적으로 무엇이다? 사실상의 행동이지 법률행위가 아니었다. 물론 요 행위가 단순한 심부름 행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 일을 한 의미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고자 하는 원단 구매에서 내 자신이 독자적 판단해서 이 일을 도와주겠죠. 즉, 중개 행위는 독자적 행위 짓을 때 단순한 심부름 행위, 사자 행위가 아니겠죠. 또는 타인을 위한 대리도 결코 아니겠죠. 중개란 독자적 행위이지 사자 행위 등이 아니었다. 또한 제3자로서 이를 도와줄 뿐인 거죠. 보조적 행위다 혹은 제3자적 행위였다. 다 같은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간혹 시험 문제문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행위는 단순한 사실인데 그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 고객 간의 법률 행위였다. 이러한 식의 구별을 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요 사항들 한번 그럼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지금 중개가 형성되게 한 것을 쭉 논의할 때 뭔가 자 포인트가 잡힐 거예요. 첫째 뭐가 보였습니까? 법정된 물건이 보이죠. 토지니 건물이니. 그래서 이걸 흔히 이렇게도 말을 해요. 자, 중개가 성립되기 위한 구성요소, 일명 3요소가 무엇인가를 문의할 때 첫째 뭐가 필요했죠? 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겠죠. 둘째 또 누가 필요했습니까? 당사자가 필요하죠. 중개 의뢰인들, 우리 법상 표현은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이죠. 그리고 또 한편 뭐가 필요했죠? 바로 주체인 개업 중개사가 이를 도와주겠죠. 바로 개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 셋을 일컬어서 이른바 중개의 3요소. 요 셋이 서로 제대로 아우러져야만이 그 소기한 목적이 실현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기본 정의는 여기까지로 충분히 파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주의점을 검토해봐요. 중개란 법제 3조의 대상물에 대하여 누구? 거래 당사 간에 무엇을? 매매, 교환 등등의 행위를 어찌한다?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 자체였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뭐 시험 지문에 많이 뜨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자동차의 거래를 도와줌도 이 법상의 중개에 속하는가? 어떨까요? 중개는 중개 맞습니다. 근데 맞을까요? 아니죠. 자고로 자동차란 법에 규정된 물건이 아니었잖아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법이 정한 물건일 것. 맞잖아요. 법에 정함이 없다? 모두 이 법과는 관계가 없겠죠. 뭐 타법상의 규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법은 관계없는 거예요. 두 번째, 거래 당사 간. 쌍방 고객이 필요하겠죠. 자, 요 지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중개의 본질은 사는 자, 파는 자란 대립 구도 하에서 도와주는 것들. 이게 중개죠. 대립당한 당사 사이에서 개입해서 알선, 주선, 소개 등을 하는 것이 중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익히 하는 거 있죠? 부동산 컨설팅이니 혹은 자, 건설사가 건축한 수백 채의 아파트를 대신 팔아준다. 분양대행. 자, 요와 같은 활동이 과연 우리가 지금 보는 중개에 속하는가? 어때요? 분양대행이 중개일까요? 가만히 봐봐요. 건설사가 건축한 아파트를 맡아가지고 팔아주고 있더라. 지금 봤던 대립구도가 아니죠. 오로지 일을 맡긴 자 한 명 위해서 도와줄 뿐이죠. 이는 민법에서 이른바 위임사무가 될지언정 중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방의 일만 도와준 이 활동은 무엇이다? 위임은 될지언정 중개가 아닌 거예요. 항상 대립구도를 통해서 무엇을 가운데서 협상 조율한 것들을 알선한다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빈출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분양등은 비록 뭔가 거래를 돕지만은 뭐예요? 대립구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는 중개가 아니었다.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계속 반복될 거예요. 첫째, 중개의 의미는 이 정도로 충분히 파악이 될 겁니다. 물론 좀 더 추가해 볼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단락이었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라 했습니다. 우리 요 문구를 따로 떼어내서 자, 그러면 중개 대상인 권리가 무엇인가를 논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봐보죠. 자, 매매와 교환을 도와줄 땐 어떤 법효가 주어지죠? 땅을 팔았다, 땅 샀다. 그 속에 뭐가 수반됩니까? 토지 등의 소유권이 바뀌겠죠. 소유권의 변동을 도와주네요. 매매 교환은. 그 다음 임대차를 도왔을 때는요. 세입자에게 임차권이 주어지겠죠. 그런데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것이 포함됨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민법에서 기본 정의는 봤을 거예요. 자, 민법의 물건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자, 지음유권, 소유권을 필두로 뭐가 있어요? 용의 물건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건 역시 권리의 변경이죠. 지상, 지역, 전세권 역시 소위 용의 물건도 중개가 가능하네요. 다음에 담보 물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죠. 얘는 저질들이에요. 자, 저당권, 질권, 유치권, 담보 물건이죠. 근데 이것 모두 중개가 될까요? 요건 아닐 거예요. 왜? 질권은 우리가 논할 중개란 영 거리가 멀더라 있습니다. 자, 상식상 봐도 이건 민법에서 질권은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왜 질권이 우리 중개사 시험에 등장치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권이란 담보 물건은 그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죠. 바로 동산 권리 또한 동산 혹은 권리 물건이지 절대 부동산 물건이 아닌 거죠. 쉽게 뭐가 떠오릅니까? 전당포 떠올려봐요. 자, 서면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대출도 안 되고 돈이 없습니다. 이때 어디 가요? 옛날에 전당포 많이 갔습니다. 뭔가 맡기죠. 이 맡기는 행위를 입질한다 할 때 내가 들고 가서 맡기겠죠. 무엇을? 시계 반지니 등등이죠. 보석 같은 것들. 동산이나 권리, 증서 맡기고 돈을 빌릴 겁니다. 과연 누가 집을 통째로 빼서 짊어지고 맡깁니까? 그런 천하장사 없더라고요. 부동산은 자고로 입질 자체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쉽게 질권은 동산 물건이므로 우리와 관계없다. 빼면 되겠습니다. 또 요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물건법 공부할 때 점유권이라는 것을 봤을 겁니다. 점유권 어떤 거죠? 쉽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한 것을 법이 인정한 권리가 점유권이죠. 제가 좀 분필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뭐죠? 점유권 갖고 있는 거죠. 놓았습니다. 끝나버리죠. 이는 계약 관계도 아닐 뿐더러 사실상 지배 자체를 법에 인정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개입할 의지가 아예 없잖아요. 이건 성격상 맞지 않죠? 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에 소개했던 요 임차권은 바로 채권이죠. 채권에 속할 겁니다. 그럼 하나 볼 수 있네요. 우리가 도와준 요 중개 활동은 그 대상이 물건만이 아니겠죠. 때에 따라 무엇? 채권도 중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더라. 다만 모든 물건이 중개와 관계한다? 이건 아니겠죠. 이미 질권 등은 뺐으니까. 이런 상도 훗날 따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소개했습니다. 괜히 했죠, 이거? 머리 아프게. 아니죠. 요 정도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캐치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뒤에 넘겨보죠. 그 참고 자료에서 일신 전속 성인이 사실 행인이 이란 말이 있죠.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일신 전속성 뭔 얘기죠, 이것? 일신 한 사람 몸에 전적으로 속한다 그 얘기요. 자, 어떠한 권리가 그 성질상 특정에게만 귀속되거나 혹은 그 사람만이 행사해야만이 할 권리가 있겠죠. 이게 일신전속권이다. 언뜻 떠오른 게 있죠. 그자에게만 주어지는 것. 뭐가 기억납니까? 주로 친족 관계에서 보이겠죠. 친권, 애들을 관리 감독할 친권은 누가 해야 합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죠. 부모에게만. 그런 것들이요. 또는 부양 청구권, 이혼 청구권들 중요하죠. 또는 인격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로지 나 혼자만이 행사하겠죠. 이런 것이 일신전속권이더라. 그러면 이와 관계할 때는 중재가 개입합니까? 그자에게만 의미가 있죠. 남들이 끼어들 수 없다? 중개가 안 되겠죠. 그 얘기예요. 사실이 이미 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중개업이라는 낱말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중개업. 사실 가장 출제가 많은 것이 이 낱말이에요. 중개업입니다. 자, 먼저 법조문을 읽어보죠. 중개업이라 함은 항상 개념을 파악할 때는 소위 옛날에 개념 법학식 접근인데요. 뜯어 나가면서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더 좋습니다.
자,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아, 옳거니 고객이 먼저 등장하죠. 일을 부탁하더라. 그 다음 일정한 보수를 받고 했습니다. 반드시 중개업은 무엇이? 대가가 수반돼야 한다. 다음 방금 본 그 중개를 어찌할 때? 업을 할 때 이게 중개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요것 자체로 끝나야 돼요. 가령 요 표현 이외에 쓸데없는 낱말이 추가되었다. 무조건 XX, 기분 좋게 X예요. 미리 한번 봐봐요.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가 돈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이다. 맞아요? 아니죠. 왜? 지금 봤듯이 법상의 낱말은 자격 여부를 묻습니까? 묻지 않잖아요. 옳거니. 그러면 이 법상 중개업은 무등록 중개업도 업이 되겠구나. 또 중개업이란 예컨대 등록한 자들이 해야 한다. 맞아요? 이것 묻지 않잖아요. 다른 것 다 빼는 거요. 오직 무엇? 중개업이란 다른 자의 의뢰에서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 요 자체요. 적법, 불법을 따지지 않는다. 그 얘기요. 물론 앞에 중개는 이미 봤습니다. 자, 타인의 의뢰 일정한 돈 받고 중개를 업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한번 봐두죠. 일단 타인의 의뢰 일처리 부탁이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매매자 아까 파는 자, 사는 자 이 일을 맡겼죠. 이때 가운데서 도와줌이 중개했다. 이미 평가한 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아는 이 중개는 쌍방 당사 모두가 중개를 의뢰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이 일을 맡겨도 중개업이 될 수 있는가? 어떨까요? 양쪽 모두가 일 맡게 할까요? 아니면 한쪽이 맡겨도 괜찮은가? 우리 현실을 보면 더 쉽잖아요. 대개는 어느 한쪽이 일 맡기고 딴 사람 반대편은 아직은 나오지 않죠. 이때 내가 타인을 물색해서 갖다 붙여도 될 거 아니에요. 중개업이란 일방의 의뢰도 허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둘째, 이게 중요하죠. 반드시 중개업은 뭘 받아야 한다? 보수. 대가가 수반돼야죠. 유상성, 영리성을 반드시 요구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많이 말할 거예요. 대가를 받지 않은 것들에 대한 예가 많이 있을 건데 우선 훗날 판례로서 정의가 따로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수수료 없이 우리가 일했습니다. 이건 중개업이다 아니다? 업이 아니겠죠. 필히 대가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돈 아직 안 받았어요. 다만 단순히 요구하거나 약속함에 그쳤습니다. 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받은 바 없으니까. 특히 요 밑에 판례가 훗날 누누이 강조될 거예요. 단순히 보수에 대한 요구, 약속에 그쳤다? 돈 안 받았죠? 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훗날 더 확장해서 판례들을 소개할 겁니다. 하나만 참조해 볼까요? 자, 하기 앞서서 이거 하나만 더 보죠. 방금 본 그러면 그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 중개사법상 업이 무엇인지 규정된 바 있을까요? 지금 박스 안에 것 아무리 봐도 업이 뭔가는 따로 정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우선 우리가 해석해 보건대 알 수 있습니다. 자, 업이란 하나의 직업 얘기겠죠? 통상 부업이 아니고 내 본업이에요. 무엇이 직업인가? 업인가? 봤더니 적어도 여러 사람들을 고객으로 삼아야겠죠. 이 표현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직업이 아니겠죠. 적어도 무엇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겠죠. 일명 계속성, 반복성이 요구되고요. 또 한편 영업은 본질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이죠. 그럼 뭐가? 돈을 받아야죠. 영리성을 띠어야 합니다. 이미 돈 받고 했으니까 영리성은 파악이 되었어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돈 받고 행함이 업이었다. 이 내용도 추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빗대어서 한번 평가해봐요.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다 파악 끝났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토지 매매를 돕고서 돈 받습니다. 업이에요? 업이 아니죠. 그죠?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한다? 이건 직업이 아니겠다. 왜? 다수인이 아니니까. 자, 분명히 정답 맞췄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기업한 모 기업 중개사가 특정 물건만을 대상으로 해서 돈 받고 있습니다. 이것 중개업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고객을 논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이 맞아요. 근데 물건은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쉽게 봐요, 그냥. 자, 누군가가 토지만을 전문으로 일하고 돈 벌더라. 이 역시 중개업이죠. 하나의 특화된 중개업이잖아요. 나는 상가만 전문으로 행하겠다. 이 역시 중개업이죠. 그러니까 물건 종별은 묻는 거 아닌 거요. 다만 사람 얘기했다. 혼돈치 마시고요. 그 다음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영업은 계속할 의사가 파악이 되겠죠. 물론 이때 계속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서 폭넓게 그 요건을 파악할 겁니다. 훗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기죠. 그는 자, 모 중개하는 자, 기업 중개사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차례 매매를 하고 돈 받습니다. 중개업이에요? 이건 아니겠다는 얘기죠. 왜? 계속 일할 의사가 없으니까. 뭐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했다. 업이 아닌 거요. 그래서 중개업은 무엇을 계속성도 요하고 돈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항상 요건 파악은 토시대로 정의하자. 중개업은 타인이 을에 돈 받고 그 중개를 계속 반복으로, 즉 업으로 할 때가 중개업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눠서 한번 살짝 비교해보죠. 네, 중개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지금 봤어요. 중개업은 의뢰받아야 하고 돈 받아야 하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한댔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앞에 봤던 중개는 어땠어요? 중개란 의뢰를 요하지도 않죠. 중개가 뭐였어요 아까? 법제 3조의 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 간의 매매 등 행위를 알선한다. 이게 법상 표현이었죠. 그 표현법 속에 의뢰란 말이 없어요. 돈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는 유상, 무상을 따지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중개업은 반드시 돈 받아야죠. 따집니다. 다음 중개 당연히 공통분모였고요. 다음에 업입니다.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했다. 중개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지금 중개업은 계속 반복을 요한됐습니다. 근데 중개는요. 그거 요하지도 않잖아요. 도와주는 것, 알선하는 것 자체가 중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는 중개에 포함될 수 있죠. 구별될 수 있어요? 양쪽은 뭔가 다르더라. 돈을 요하는가 안 하는가. 계속을, 자, 중개업은 요구하니까 우연히 한 번 했다? 업이 아니었죠. 그러나 중개는 계속이건 한 번이건 구별하지 않잖아요. 알선 자체가 중개니까 우연히 한 번 도와줌도 엄연히 무엇? 중개에 속한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겁니다. 자, 요 사항들을 사례 속에 대비해서도 충분히 파악되는데, 요 도식만 기억해 두시면은 어떤 사례 나와도 다 파악이 될 수가 있겠죠? 흔히 많이 해요. 슈퍼 주인님, 문방구 주인님 얘기하죠. 모 슈퍼마켓의 주인이 있더라. 옆에 주택도 있겠고요. 주 있겠죠? 입지 조건, 도로변의 슈퍼니까 옆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겁니다. 근데 요 슈퍼마켓 주인께서 옆집의 집주인이 2층이 전세방이 나가니까 나 좀 사람 구해줘. 소개했습니다. 이때 요 사람이 딱 한 번 도와줘서 만약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됐다고 하죠. 이건 중개에 속한다 안 한다? 중개는 속하죠. 왜? 비록 우연히 한 번 도와도 도와준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지금 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과연 요 슈퍼마켓 주인의 한 행동이 중개업에 속할 수 있을까요? 요건 아니겠죠. 계속 반복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요 사람이 어떨까요? 한 번 전세방 소개해주고서 양쪽에서 10만 원, 뭐 20만 원씩 한 40만 원 받아 전자하죠. 복비로. 어때요? 담배 하나 팔아야 200원 떨어지는데 이거 파니까 어때요? 한 번에 40 벌었습니다. 기분 짭짤하네요. 그래서 아예 그 출입구에 씁니다. 방내에 놓을 사람 있으면 나에게 오십시오. 또한 우리 집에 이런 매물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광고해놓고 이제 여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수해에 걸쳐서 돈 받고 도왔습니다. 이거는요? 중개업에 속하는가? 속하죠. 왜 그럴까? 중개업은 등록을 요하지도 않노라 했잖아요. 그죠? 지금 중개업의 요 개념들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개업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을까요? 안 되죠. 법을 어겼잖아요. 등록한 바 없이 이랬습니다. 이는 무등록 중개행위에 의해서 형벌을 받겠죠. 우리 훗날 돈 따로 암기할 거요. 현재 형벌은 3학년 3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력한 처벌입니다. 이거 약해요? 한번 살아봐요, 이거. 우리 경찰서에 하루도 못 사는데. 엄청 큰 형벌이죠? 옳거니. 중개업은 결국 등록 이하를 묻지 않으니까 무등록 중개업도 업은 업이다. 다만 처벌될 뿐이니까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개 및 중개업. 뭐 별거 아니지만은 요처럼 개념 파악시는 고지곧대로 토시 하나하나까지 신중히 정의를 요했습니다. 이거 매번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꼭 표현법 유의하시고. 자, 다음 옆 페이지 보죠. 25쪽. 이 박스에 보충 자료들은 그냥 읽으면 될 겁니다. 거래계약과 중개계약, 이거 구별할 수 있어요? 계약이 어떤 거였죠? 계약. 의사일치죠, 쉽게. 아까 매매계약, 팔게, 살게, 의사합의죠. 일방의 청약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으로서 이루어지는 소위 법률행위가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중개계약은 무엇이고 거래계약은 뭘까요? 이건 구별해야죠. 자, 다시 한번 보죠. 매도인, 매수인, 요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사되게끔 A라는 기업 중개사가 들어가서 바로 알선함이 중개의 본질이었다. 이미 봤습니다. 이때 일단 물건 팔자가 먼저 기업 공개사에 맡기겠죠. 내 집, 내 땅 좀 팔아주세요. 맡길 거예요. 자, 이게 중개 의뢰이죠. 이때 개공이 그래요? 내가 한번 힘써 볼게요. 받아들이겠죠. 접수를 한다고 말할 겁니다. 접수. 이때 의뢰해준다. 이게 달리 말하면 뭐가 돼요? 일방의 의사표시죠. 잘 좀 팔아주세요. 청약이죠. 이때 내가 접수해서 받아들인다. 이게 뭐죠? 상대방의 승낙이죠. 이런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 이게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계약이죠. 근데 계약은 계약인데 무엇에 하는 계약이죠? 중개 행위를 위한 계약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말한다? 중개 계약이죠. 자, 이것은 시점을 봐보죠. 이건 언제 이루어지고 있죠? 맨 처음 일을 시작할 때이죠. 고객이 찾아서 맨 처음 일 맡길 때 서로 간의 합의가 바로 중개 계약입니다. 합의 주체를 주의해야 돼요. 누가 하고 있죠? 기업 중개사랑 누구? 한쪽 의뢰인이죠. 중개 의뢰인과 개공 간의 합의가 중개 계약. 언제 맺더라? 맨 처음 일 맡길 때 출발점. 반면 거래 계약은 우리가 봤던 요 끝지점이죠. 매매 계약이니 임대차 계약이니 이것이 바로 각종의 계약한 계약인데 통칭해서 거래 계약이라 했습니다. 이거 언제 이루어진 거죠? 요구한 그 일을 처리해서 끝냈을 때죠. 바로 이 일의 완성점에서인 말이 거래 계약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마무리 단계에서 각종의 거래 계약서를 써주겠죠. 설명서도 작성 교부하겠죠. 등등 업무가 수반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인 흐름대로 말하면 이거죠.
중개계약은 언제적? 출발할 때. 거래계약은 언제? 종착점, 완성점. 극과 극인 거요. 계약의 주체도 다르다 했습니다.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중개사의 문제겠죠. 그러나 거래계약은 누구? 고객과 그 고객의 합의, 매도인, 매수인들. 계약 주체도 다릅니다. 뭐 훗날 그러면 합의사항들을 문서로 쓴다 할 때 작성 부수도 달라져야겠죠. 중개계약서 몇 통 쓸까 이것? 누구? 고객 한 명과 나의 합의니까 몇 통 쓴다? 2통 쓰겠죠. 둘이 문제니까. 근데 매매계약서 몇 통 쓸까요? 3통 써야겠네요.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보관용. 예, 합의 주체, 그 다음에 부수 다 다를 거요. 예, 계약은 계약인데 이미 양자는 영 딴판이죠. 출발과 종착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거요. 자, 중개업까지 정의였고, 자, 하나 더 볼까요? 네, 좀 쉬었다 할까요?